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솔루션즈 아키텍트 김상필 매니저입니다. 이번 AWS 6월 웨비나 세션에서는 아마존 VPC 딥다이브라고 하는 주제로 내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지금 보고 계시는 Q&A 창에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답변 드리는 내용에 따라서 공개되는 범위에 따라서 전체 공개된 답변은 검은색, 그리고 질문자 본인께만 답변된 내용은 붉은색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VPC의 기본적인 구축 및 디자인의 기본 사항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VPN이라든지 또는 AWS 다이렉트 커넥트 등을 이용해서 AWS의 VPC를 기존에 운영하고 계시는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에 연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업데이트가 있었던 VPC 엔드포인트 기능이라든지 VPC 플로우 로그즈와 같은 로그들을 어떻게 분석하실 수 있는지 분석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AWS 하면 보통 EC2 인스턴스가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서비스이죠. 네, VM 호스트를 기동시키는 서비스이게 되는데요. 여러 개의 EC2 인스턴스들을 각 인스턴스에서 동작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역할에 따라서 동작을 시키게 됩니다. AWS라고 하는 환경 위에서 EC2 인스턴스를 기동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도 기존 온프레미스에서 데이터 센터 내에서 서버를 운영하시는 경우에도 그 서버들이 항상 퍼블릭한 인터넷에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인터넷에 액세스하고 있는 서버들, 그리고 사설 네트워크 대역 안에서 사설 네트워크 대역 안에 있는 서버들이 있게 되는데, VPC라고 하면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로서 인터넷의 꼭 안에서 AWS 환경 안에서 가상의 사설 네트워크 대역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VPC 안에서 동작하고 있는 EC2 인스턴스들은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사설 IP, 프라이빗한 IP 주소를 가지게 되고요. 이 인스턴스들이 각각의 서브넷이라고 하는 단위로 묶여서 서브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네트워크 ACM이라든지 시큐리티 그룹과 같은 방화벽 기능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또 네트워크를 액세스하는 경로에 따라서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인터넷이 액세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퍼블릭 IP 주소를 가지고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는 라우팅 경로를 가지는 방식으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AWS 환경 위에서 EC2 인스턴스를 실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VPC를 선택하거나 또는 새로운 VPC를 생성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VPC는 만들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고려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16개 리전 가운데에서 그 VPC를 위치시킬 지역 리전을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이 VPC는 지역 단위로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 지역 안에서만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VPC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특정한 IP의 대역, 저희가 CIDR 또는 사이더 블록이라고 하는 표기법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사설 IP 대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저희가 모든 범위의 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6비트 마스킹에서 또는 28비트까지의 마스킹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VPC는 한번 생성을 하게 되면 이 IP에 대한 사이더 블록을 나중에 다시 변경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VPC의 IP 대역을 정할 때 조금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게 되는데요. VPC의 IP 대역을 지정을 하고 나면 그 대역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IP의 개수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너무 작은
IP 대역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서비스가 확장될 때 사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 IP의 개수가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처음 생성하실 때는 16비트 마스크를 사용을 해서 좀 IP 대역을 크게 확보하실 수 있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요. 이런 방식으로 VPC를 만들고 나면 그 안에서 각각의 서브넷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서브넷에 할당되어 있는 라우팅 테이블 가지고 전체 VPC의 네트워크 대역을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VPC를 생성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IAM이라고 하는 저희의 AWS의 어카운트에 대한 권한 관리 시스템하고 통합이 되어 있고요.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템플릿과도 VPC 기능이 잘 통합되어 있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인터넷에 연결된 VPC를 한번 설정을 해 볼 텐데요. 가장 처음에 할 수 있는 하는 일은 VPC가 사용할 IP 주소의 범위를 선택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VPC 안에서 각 가용 영역별로 서브넷을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트래픽이 라우팅 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 라우팅 경로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화벽 기능이죠. VPC 안에서 또는 이제 VPC 바깥에서 오는 트래픽에 대해서 방화벽을 설정하기 위해서 시큐리티 그룹을 구성을 하시는 단계로 VPC를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서브넷인데요. 서브넷은 VPC 안에서 각각의 가용 영역별로 서브넷을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AP Northeast 2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울 리전을 가리키게 되는데요. 서울 리전에서는 가용 영역이 EC2를 위한 가용 영역이 두 개의 가용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2A 존, 2C 존 두 개의 가용 영역이 있게 되는데 각각의 가용 영역별로 필요한 VPC 서브넷을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VPC에서 지정한 IP 대역 안에 속하게 되는 이를테면 172.31.0.0의 24비트 또는 이제 저희가 C클래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 방식이죠. 그 다음에 2C 존에 있는 서브넷 같은 경우에는 172.31.2.0의 24비트와 같은 방식으로 VPC에서의 IP 대역을 다시 서브네팅해서 이 네트워크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서브넷은 VPC가 리전 단위의 단일한 리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였다면 서브넷은 하나의 가용 영역 안에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브넷을 복수 개의 가용 영역에 걸쳐서 구성한다거나 할 수는 없고요. 반드시 하나의 가용 영역마다 서브넷이 별도로 존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브넷은 VPC 안에서의 IP 대역을 분할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IP 대역이 서로 겹칠 수는 없습니다. IP의 대역이 서로 겹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서브넷을 하나를 만들게 되면 서브넷을 마스킹한 그 비트 수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IP의 개수가 제약이 되게 되는데 이 IP들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4개 IP 주소 그리고 마지막의 IP 주소는 VPC의 동작을 위해서 즉 AWS에서 이 IP 주소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서브넷은 서브넷 안에 위치하게 될 EC2 인스턴스들의 역할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서브넷을 너무 크게 설정을 하게 되면 서브넷에 설정되어 있는 네트워크 ACL이라든지 라우팅 테이블 같은 것들을 더욱 정교하게 설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분할이 필요한 만큼의 분할은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서브넷을 너무 잘게, 너무 세밀하게 작은 서브네팅을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5개의 IP 주소는 VPC 동작을 위해서 자동으로 할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서브넷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IP의 개수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서브네팅을 더 설계 시에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있어야 되고요. 각 서브넷 단위별로 기본적으로 메인 라우트 테이블이라고 하는 라우팅 테이블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인터넷을 액세스하기 위한 라우팅을 구성을 하는 부분인데요. VPC 안에서 라우팅 테이블을 구성을 하게 되면 네트워크의 패킷들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패킷이 이동하는지에 대한 룰, 즉 규칙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VPC 단위별로 기본적으로 메인 라우트 테이블 하나가 존재하게 되고요. 서브넷을 생성하면 이 기본 메인 라우트 테이블이 자동으로 할당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각 서브넷별로 라우팅 테이블이 서로 이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별도의 라우팅 테이블을 생성을 해서 서브넷에 별도의 라우팅 테이블을 할당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라우팅 테이블에서 구성하는 라우팅은 패킷이 이동해야 할 데스티네이션에 대한 IP 대역, 그리고 그 IP 대역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타겟으로 갈지, 데스티네이션에 대한 사이더하고 타겟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때 타겟이 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일라스틱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EC2 인스턴스에다가 할당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될 수도 있고, 또는 VPC 안에서 사용되는 리소스 중에 하나인 다양한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EC2 인스턴스 자체의 인스턴스 아이디를 할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콘솔에서 이 라우팅 테이블을 직접 보시게 되면 특정한 라우팅 테이블 아이디에 따라서 어떤 라우트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라우트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172.31.0.0의 16인 경우에는 타겟이 로컬 내에서 라우팅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로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IP 대역, 데스티네이션이 현재 VPC를 가리키는 대역이게 되는데요. 내 내부의 VPC를 향한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내 로컬 안에서, 즉 내 VPC 안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라우팅 경로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EC2 인스턴스가 필요에 따라서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때에는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리소스를 구성을 해서 인터넷 액세스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게이트웨이를 구성을 하게 되면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트래픽이 라우팅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시는 IGW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가리키는 인터페이스의 ID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라우팅 테이블에서 구성을 하게 되면 타겟으로서 이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라우트를 보면 0.0.0.0/0인 경우에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트래픽이 라우트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표기법은 이제 VPC로 향하는 대역이 아닌 나머지 모든 대역으로 가는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게 한다라고 이 라우팅이 구성이 되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을 통한 라우팅이 가능하게 해서 인터넷을 액세스할 수 있게 했으면 그 다음 구성이 필요한 부분은 일종의 방화벽 기능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ACL이라든지 또는 시큐리티 그룹을 구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ACL은 하는 기능은 기존에 이제 잘 알고 계시던 파이어월, 즉 방화벽에서 하는 역할하고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스테이트 리스한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스테이트리스 하다는 이야기는 인바운드 룰에 의해서 allow가 된 트래픽이라고 하더라도 아웃바운드가 자동으로 allow가 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ACL을 구성할 때는 인바운드를 허용하기 위한 룰,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를 위한 룰 각각이 별도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야 하고요. 지금 보시는 네트워크 ACL에서 인바운드 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ACL 자체는 네트워크 ACL 자체는 서브넷 단위로 구성이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는 이제 룰 자체에 대해서는 모든 트래픽의 경우에 소스가 모든 곳으로부터 들어오는 트래픽을 allow 하고 있는 인바운드 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ACL을 통해서 기본적인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그 룰 설정을 하셨으면 어플리케이션 구조에 따라서 더욱더 정교하게 파이어월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세큐리티 그룹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이제 인스턴스들이 어플리케이션의 구조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하는 역할과 좀 티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제에서는 위에 있는 EC2 인스턴스 4개 같은 경우에는 웹서버 역할이고 밑에 있는 인스턴스들 같은 경우에는 백엔드 인스턴스라고 하게 되면 각각에 대해서 세큐리티 그룹, 방화벽 룰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웹서버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모든 그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로부터 웹 트래픽을 허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큐리티 그룹에서 allow 하기 위한 룰로서 any IP range를 지정을 하는 방식으로 방화벽 룰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백엔드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백엔드인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의 지금 구성상 모든 트래픽이 전부 다 웹서버들로부터 올 것이기 때문에 이때 구성하는 allow 룰 같은 경우에는 my web server라고 하는 그 상위의 티어에서의 시큐리티 그룹을 소스로서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그젬플로서 보시게 되면 앞선 구성을 이그젬플로 보시게 되면 my web server라고 하는 시큐리티 그룹은 현재 룰에서 HTTP 프로토콜을 모든 IP 주소로부터 허용하는 룰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엔드에 있는 시큐리티 그룹 같은 경우에는 allow를 하는데 특정한 사용되는 TCP 포트들을 사용을 해서 소스에 있어서 my web server라고 하는 시큐리티 그룹 자체를 소스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P 대역을 지정하거나 EC2 인스턴스를 지정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시큐리티 그룹 자체를 소스로 지정함으로써 더 강화된 그리고 이제 편리하게 방화벽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네트워크 ACL에서 IP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화벽 룰 세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의 구조, 특히 이제 웹 서버, 와스 서버, DB 서버 하는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의 티어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티어에 대해서 시큐리티 그룹을 구성을 하고 allow 룰 자체를 시큐리티 그룹 자체를 소스로 지정함으로써 보안 구성을 하시는 부분이 이 방화벽 설정에 대한 일종의 베스트 프랙티스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시큐리티 그룹 구성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최소 권한 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곳으로부터의 접속만 allow 하는 식으로 최소 권한 원칙에 따라서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 그룹 자체는 ingress 또는 이제 egress, inbound 트래픽 또는 이제 outbound 트래픽에 대한
룰 자체를 구성을 할 수가 있어서 각각에 대한 룰을 구성을 하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VPC를 AWS 위에서 단독으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리소스를 통해서 인터넷 액세스를 하는 그런 서브넷을 구성을 했는데, 인터넷을 액세스하지 않는 서브넷도 프라이빗 서브넷이라고 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사용자 계정 안에서도 특정한 리전 내에 VPC를 복수 개의 VPC를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유스 케이스들이 있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하나의 VPC를 다른 VPC하고 피어링, 즉 연결하는 구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한 리전에서 다른 AWS 어카운트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VPC하고 내 어카운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VPC를 연결해서 구성을 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계시는 온프레미스 환경, 즉 회사 네트워크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구성 옵션들이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VPC에서 우선 특정 서브넷에 인터넷 액세스를 제한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매우 간단하게 서브넷별로 그냥 별도의 라우팅 테이블을 구성을 하게 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또 똑같은 EC2 인스턴스 구성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 상위에 있는 인스턴스들은 웹 서버 역할을 하게 되고, 요 아랫부분에 있는 3개의 인스턴스들은 백엔드 인스턴스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인터넷 액세스가 필요한 EC2 인스턴스들은 위에 있는 4개의 인스턴스들, 즉 웹 서버들만 인터넷 액세스가 필요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서브넷 같은 경우에는 역할에 따라서 저 EC2 인스턴스들을 별도의 서브넷을 구성을 하고 라우팅을 인터넷 액세스가 가능한 라우팅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를 저희가 퍼블릭 서브넷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엔드 인스턴스를 위한 서브넷 같은 경우는 별도의 서브넷을 구성을 한 다음에 인터넷 액세스를 하지 않는 라우팅을 구성을 하게 되면 백엔드를 위한 VPC 서브넷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서브넷 구성이 돼서 인터넷으로부터의 접속을 네트워크 관점에서 허용을 하지 않게 됩니다. 네,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그 백엔드 인스턴스라고 하더라도 외부 사용자가 백엔드 인스턴스에 직접 접속하는 경우가 네트워크로부터 이제 분리되어 있는 그런 구성을 필요해서 하게 됐지만, 그 백엔드 인스턴스 자체가 외부의 인터넷에 액세스를 해야 될 필요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런 경우에 사용되는 리소스가 NAT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VPC 내부에서의 리소스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의 패키지를 접속해서 패키지 리파지토리에서 패키지를 다운로드를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DNS 룩업을 위해서 외부에 접근이 필요로 하다든지, 굉장히 이제 그 용처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터넷 액세스가 없는 왼쪽에서의 VPC 서브넷 구성이 있게 되는데, NAT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퍼블릭 서브넷 안에다가 하나를 구성을 하게 되고, 인터넷으로 액세스가 아웃바운드 액세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NAT 게이트웨이로 라우팅 경로를 구성을 하게 되면 이 NAT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아웃바운드로 인터넷 액세스가 가능하게 되는 그런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NAT 게이트웨이 자체는 프라이빗 서브넷, 프라이빗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커넥션에 대한 리퀘스트가 온 저 트래픽들을 외부의 인터넷 액세스를 가능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티 게이트웨이 자체에다가 일라스틱 IP, 즉 퍼블릭 IP죠. 고정되어 있는 퍼블릭 IP죠. 일라스틱 IP 하나씩을 각각을 할당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넷에서 0.0.0.0로 가는 트래픽인데 타겟을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하지 않고 나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아웃바운드로 이렇게 인터넷 액세스 할 수 있는 그런 라우팅 경로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볼 옵션은 VPC끼리, VPC 간에 연결을 하는 VPC 피어링 옵션입니다. VPC 피어링은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될 수가 있냐면 여러 개의 VPC에서 각각의 다른 서비스들이 운영되고 있을 때 그 서비스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서비스가 있을 때 주로 VPC 피어링을 구성해서 하나의 VPC 안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디렉토리 서비스와 같은 공통의 인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라든지 또는 모니터링을 위해서 로그를 공통으로 수집한다든지 또는 이제 로깅을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로깅을 구성을 한다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하는 경우가 그런 이제 용처가 있을 수가 있게 되고요.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겠죠. 왼쪽에 보시는 VPC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은 서로 이제 다른 VPC가 있습니다. 그러면 VPC 피어링을 구성을 해서 두 개의 VPC를 연결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 그룹에서도 인바운드 또는 이제 아웃바운드의 트래픽을 얼라우 하기 위해서 피어링 된 VPC 안에 있는 시큐리티 그룹을 서로 참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블루 시큐리티 그룹에서 다른 VPC에 있는 오렌지 시큐리티 그룹을 얼라우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피어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VPC를 사용하고 있는 AWS 어카운트끼리 피어링을 요청하고 그 요청을 수락하는 방식으로 VPC 피어링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왼쪽에 있는 VPC를 소유한 어카운트에서 다른 VPC에 피어링 요청을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요청이 수락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피어링을 위한 별도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 피어링 게이트웨이를 통한 경로가 생성이 되는 방식으로 VPC 피어링이 구성이 실제로는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구성이 되고 나면 라우팅 경로에서 피어링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생겨서 상대편 쪽 VPC, 즉 피어링 된 VPC로 향하는 트래픽은 이 피어링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피어링 연결을 통해서 트래픽이 라우팅 될 수 있도록 그런 라우팅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그 VPC 피어링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저희가 몇 가지 고려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요. VPC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각각의 IP 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IP 대역이 지정하는 사이더 블록이 서로 중첩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마치 VPC 안에서 서브넷 설계를 할 때에도 그 서브넷끼리의 IP에 중첩이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VPC 피어링을 할 때에도 IP 대역이 서로 겹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피어링을 맺기 전에 이미 VPC를 설계할 당시부터 혹시라도 이제 VPC 피어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IP 대역이 중첩되지 않도록 최초부터 VPC들을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VPC 피어링 기능은 굉장히 이제 네트워크 구성하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데 한 가지 이제 제약사항으로 리전이 다른 경우에는 이 VPC 피어링 기능이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리전 안에서만 VPC 피어링 기능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복잡한 하나의 VPC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복잡한 VPC 피어링이 구성된 경우에는 그 특정한 VPC를 매개로 해서 다른 VPC에 액세스하는, 이를테면 트랜지티브 피어링이라고 하는 그런 구성은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VPC 피어링 관계를 맺는 A VPC 그리고 이제 B VPC 둘 사이에서만 이 피어링 구성이 지원이 되고, A하고 B가 피어링 구성되어 있고 또 B하고 C가 피어링이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A하고 C가 자동으로 VPC 피어링이 구성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트랜지티브한 피어링은 지원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VPC끼리의 연결이 아니고 사용자가 구성한 VPC를 VPN 또는 다이렉트 커넥트를 통해서 온프레미스에 있는 회사 네트워크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있게 됩니다. 왼쪽에서 이제 보고 계시는 부분이 온프레미스에 있는 네트워크가 되게 되고요. 이때는 이제 VPC하고 온프레미스 네트워크를 VPN을 통해서 구성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 다이렉트 커넥트라고 하는 일종의 전용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연결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VPC하고 기존 온프레미스에서 구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이 IP 대역이 지금처럼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때 연결을 위해서는 온프레미스에 저희가 커스터머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일종의 VPN 연결을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장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장비는 기존에 알고 계시던 이제 전통적인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들의 물리적인 장비일 수도 있고요.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동작하는, 특정한 호스트 위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네트워크 장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커스터머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온프레미스에 존재를 하게 되면, VPC에서는 버추얼 게이트웨이, 저희가 VGW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버추얼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VPC의 버추얼 게이트웨이하고 온프레미스에 있는 커스터머 게이트웨이 사이에 보통 이제 IPsec이라고 하죠. VPN을 구성하기 위한 네트워크 터널을 VPN 터널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이중화를 위해서 두 개의 IPsec 터널이 구성되는 방식으로 VPN 구성을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구성이 되고 나면 VPC 안에서는 라우팅 테이블에서의 그 라우팅 구성을 통해서 온프레미스 네트워크로 타겟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VPN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라우팅 되도록 해서 두 개의 네트워크를 서로 VPN을 통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VPN을 사용을 하시던 또는 이제 AWS의 다이렉트 커넥트라고 하는 전용망을 사용을 하시던 두 개의 방식 모두 다 온프레미스 네트워크하고 VPC 사이에 프라이빗한 보안 연결을 지원하는 그런 구성을 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보통은 이제 더 높은 수준의 가용성을 위해서 두 개의 기능을 함께 사용을 한다든지, 또는 이중화인 구성에서도 다이렉트 커넥트하고 VPN 구성을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이중화 구성을 해서 사용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두 개의 구성을 이용을 해서 온프레미스 네트워크하고 VPC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VPC를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이제 AWS의 조금 더 고급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VPC 엔드포인트, 지금은 S3를 위한 VPC 엔드포인트가 퍼블릭하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 VPC 엔드포인트 기능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VPC 플로우 로그즈라고 하는 일종의 로깅, VPC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한 로깅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PC 엔드포인트 기능은 현재는 아마존 S3를 위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S3는 EC2 인스턴스하고는 조금 서비스되는 내용이 다르게 사용자의 VPC 안에서 서비스가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AWS가 가지고 있는 리전 안에서, 리전 단위에서 퍼블릭한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S3가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VPC 안에 있는 EC2 인스턴스에서 이 S3에 액세스를 하기 위해서는, 즉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즉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구성되어 있고 라우팅이 구성되어 있는 퍼블릭 서브넷에 있는 EC2 인스턴스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S3에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 게 기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VPC 엔드포인트가 생겨서 EC2 인스턴스 내에서 S3에 액세스하기 위해서 반드시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VPC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프라이빗한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S3에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엔드포인트를 구성을 하게 되면 라우팅 경로를 저 VPC 엔드포인트로 타겟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스티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S3 서비스마다 각 리전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IP의 프리픽스 리스트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S3가 사용하는 일종의 IP 대역이 되겠죠. 각 리전별로 존재하는 프리픽스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팅 경로를 저 프리픽스 리스트를 지정을 하고 VPC 엔드포인트를 지정을 하게 되면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프라이빗한 통신을 통해서 S3에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현재는 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VPC 엔드포인트에서는 추가적인 액세스를 컨트롤하고 정책을 더 설정할 수 있기 위해서 엔드포인트에서 자체에서 IAM 폴리시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정 VPC 엔드포인트에서 특정한 S3 버킷으로 가는 경우에만 액세스를 허용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IAM 폴리시 기능을 충분히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폴리시가 이 VPC 엔드포인트에만 있는 게 아니죠. S3 버킷에서도 버킷 폴리시 등등을 적용을 할 수 있어서 저 버킷 폴리시에서도 특정한 VPC 엔드포인트 통해서 액세스가 되는 경우만 그 트래픽을 얼라우를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이제 VPC 엔드포인트하고 버킷 폴리시 또는 이제 엔드포인트의 폴리시를 활용을 하게 되면 특정 S3 버킷의 외부에서는 절대 인터넷에서는 통해서는 접근을 할 수 없고 VPC 내부의 사설 대역을 통해서만 프라이빗한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서만 S3 버킷에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보안 구성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VPC 엔드포인트 기능이 기존에는 S3에만 제공이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이나모DB를 위한 VPC 엔드포인트 기능이 추가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17년 4월 19일부터 현재 퍼블릭 프리뷰 상태여서 그래서 프리뷰 액세스 신청을 해주시게 되면 이 다이나모DB를 위한 VPC 엔드포인트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사용 가능한 지역은 현재 보고 있는 서울, 싱가포르, 시드니 등의 리전에서 현재 퍼블릭 프리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모DB도 S3와 마찬가지로 VPC 내부에서 동작하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다이나모DB를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액세스가 필요한 그런 서비스이게 되었는데
S3와 마찬가지로 VPC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프라이빗한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제공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다이나모DB를 위한 VPC 엔드포인트 기능이 퍼블릭 프리뷰로 이제 출시가 되면서 이 기능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블로그 포스팅을 하나 한 게 있는데요. 지금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 저하고 AWS에서 Security Solutions Architect로 일하고 계시는 임기성 매니저, 두 사람이 영문으로 어떻게 해서 이 다이나모DB VPC 엔드포인트를 잘 활용해서 프라이빗한 네트워크 통신 구성을 하게 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상세한 내용을 이 블로그 포스트에 잘 기술을 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이제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금 다이나모DB에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저희 AWS 콘솔 통해서도 데이터에 대해서도 액세스를 하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막고 프라이빗한 네트워크 통신만을 통해서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베스천 호스트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베스천 호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시큐리티 그룹에서 특정한 개발자 또는 이제 특정한 어드민의 IP만을 접근을 allow 하는 방식으로 그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통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베스천 호스트에서 외부로 액세스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이나모DB VPC 엔드포인트에만 액세스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IAM 폴리시에서도 특정한 VPC 내부에서 액세스하는 경우가 아니면 IAM 로그인 자체를 디나이 하도록 해서 다이나모DB의 VPC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프라이빗한 네트워크를 통한 액세스를 allow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한 액세스는 허용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다이나모DB에 있는 네트워크 데이터에 접근할 때 반드시 프라이빗한 통신만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 드릴 부분은 VPC 플로우 로그즈라고 하는 로그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VPC 플로우 로그는 VPC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트래픽들에 대한 일종의 로그, 메타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로그가 남는 형식은 클라우드 와치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와치 로그즈라고 하는 부분으로 로그가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큐리티 그룹을 보게 되면 시큐리티 그룹에서 제공하고 있는 룰에 따라서 특정한 트래픽이 allow가 될 수도 있고 allow가 되지 않고 이제 denied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구성한 시큐리티 그룹에서의 룰들이 어떻게 패킷들을 allow하고 deni하고 있는지에 대한 각종 로그를 남겨서 볼 수도 있고요. 왜 deni가 되고 있는지, 네트워크 커넥티비티에 이슈가 생긴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로그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트래픽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분석을 위해서 이 로그가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실시간적인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어느 곳으로부터의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보안 위협이 있는지, 침입이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침입 탐지를 위한 로그로서도 활용될 수 있는 게 이 VPC 플로우 로그즈입니다. 그래서 구성을 하게 되면 특정 VPC에 대해서 이 플로우 로그를 enable 한다. 플로우 로그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create flow log 해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 특정한 클라우드 와치 로그즈의 이 플로우 로그가 전부 다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 플로우 로그즈를 구성할 수 있는 대상은 특정한 VPC를 대상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특정 서브넷 또는 특정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만을 지정해서 플로우 로그들을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VPC나 서브넷을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선택한 VPC 또는 이제 서브넷 안에 속하는 모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모든 ENI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VPC 플로우 로그즈가 구성이 허용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저희가 발생하는 트래픽이 양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모든 트래픽에 대한 모든 로그를 다 허용을 하게 되면 그 VPC 플로우 로그즈의 양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로그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나중에 룩업을 한다든지 분석을 한다든지 하는데도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비용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트래픽에 대한 로그를 구성할 것인지를 조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ccept 된, allow 된 트래픽만 구성한다든지, 또는 이제 reject 된 트래픽만 구성한다든지, 또는 모든 트래픽에 대해서 로그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플로우 로그즈의 구성을 조건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로그가 남는 레코드의 형식을 보게 되면 그 로그 자체, 플로우 로그즈 자체의 버전, 어카운트 아이디,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아이디, 소스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소스 데스티네이션 포트, 특정한 프로토콜 하는 방식으로 이런 종류의 로그들을 일종의 텍스트 데이터로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로그를 구성을 해놓고 보면 클라우드 와치 로그즈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일종의 로우 로그들이 조회를 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이벤트에 대한 필터링을 구성을 해서 필터링을 해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를 필터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필터된 트래픽을 잠깐 보면 메인 뒷부분에서 특정한 이제 트래픽이 리젝이 된 트래픽이 이렇게 되네요. 어떤 트래픽인지를 봤더니 특정한 이제 포트, 프로토콜과 포트를 보게 되는데 UDP 포트 53번이어서 이 포트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DNS 룩업이 발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곳으로 발생을 했냐면 지금 보시는 109.236.86.32 IP를 사용을 하는 호스트로부터 이 인터페이스로 DNS 룩업을 하는 트래픽이 발생을 했고, 이 트래픽은 저희가 allow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리젝이 된 걸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더 분석이 필요해서 저 소스 IP가 도대체 어디인지 확인을 해보고 싶으시면 dig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룩업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로그가 남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VPC 플로우 로그즈가 클라우드 와치 로그즈에 남게 되고, 클라우드 와치 로그즈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룩업, 필터링 기능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본격적으로 통계 분석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키텍처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VPC 플로우 로그즈가 클라우드 와치 로그즈에 남게 되면 이 클라우드 와치 로그즈를 특정한 이제 조건을 지정해서 이를테면 이제 로우 데이터 포맷으로 로우 데이터를 익스포트 해낼 수 있는 기능이 있게 되는데요. 이 이제 익스포트 하는 주기별로 그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구성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로그즈를 신속하게 분석을 위한 데이터로 이렇게 받아내기도 하고, 더 이제 실시간적인 분석이 필요해서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봤습니다. 클라우드 와치 로그즈에서도 AWS 람다라고 하는 이벤트 드리븐의 함수를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와치의 로그 이벤트가 발생을 할 때마다 각각의 로그마다 람다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되고요.
이 람다 함수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발생하는 로그를 더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요건에 맞는 형태로 가공을 할 수도 있고요. 1차적인 분석 대상이 되는 로그만 더 필터링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기능을 통해서 람다가 활용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람다 안에서 최종적으로는 S3 버킷 안에 이 플로우 로그즈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 키네시스 파이어호스에 저 로그들을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키네시스 파이어호스에서는 수집된 레코드들의 주기적일 수도 있고 레코드의 양에 따라서 분석 가능한 형태로 압축까지도 이제 지원을 해서 S3 버킷에다가 이 플로우 로그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S3 버킷에 로그가 저장이 됐으면 이 분석이 필요한 시점마다 S3에 있는 데이터에 일종의 SQL 쿼리 형태로 에도 쿼리를 날릴 수 있는 아테나라고 하는 서비스 통해서 S3에 있는 로그를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든지 하는 게 더 필요한 경우에는 퀵사이트와 같은 툴을 통해서 아테나를 통해서 쿼리를 해서 S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VPC 플로우 로그즈에서 남기는 그 데이터의 포맷이 있지 않습니까? 버전이라든지 어카운트라든지 인터페이스 아이디라든지 하는 이제 각각의 컬럼들이 아테나에서 지원하는 일종의 익스터널 테이블 형태로 생성이 돼서 각각의 컬럼들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그 VPC 플로우 로그즈의 포맷을 잘 지정을 해서 익스터널 테이블로 지정을 하고 이 데이터가 있는 위치는 특정한 S3 버킷을 지정을 하는 형식으로 아테나에서 익스터널 테이블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시 그 아테나에서 분석을 하고자 하는 이제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SQL 쿼리를 작성을 하면 되겠죠. 이 경우에는 셀렉트를 하는데 소스 IP 어드레스, 소스 어드레스, 특정 어드레스에서 발생하는 이제 트래픽의 카운트가 몇 개인지를 카운트가 많은 순서대로 가장 접속이 많은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쿼리를 작성하는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리젝된 트래픽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호스트, 어떤 외부의 클라이언트로부터 리젝이 되고 있는 트래픽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지, 즉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위협이 될 수도 있는 클라이언트인지를 분석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 쿼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VPC 플로우 로그즈에 대한 기능하고 이 VPC 플로우 로그즈를 일종의 서벌리스 형태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고요. 지금부터는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는 더 자유롭게 Q&A 창에 질문을 주시면 질문 주신 내용에 따라서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